우리나라 고전 문학의 옛날 문학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남자 여자의 관계, 남녀의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요즘 이제 어르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남녀 문제에 대해서 달관하신 초월하신 분들인데 그런 이제 세대이신데 요즘 TV나 이렇게 신문에 미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런 일들로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시사적인 걸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같진 않지만 이런 쪽에 한번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어서 한번 작품 얘기도 하면서 남자 여자라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 화면 조금 키우실 거예요. 예. 150도, 200도. 18 정도. 이게 작품이 쭉 있다 보니까 조금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이 화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반이 대체로 지구상에서 남성과 여성이 50대 5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의 경우는 여성이 많이 부족하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공산당이니까 독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하나만 낳아라 이렇게 됐죠. 그죠? 하나만 낳아라 하니까 전부 딸 같으면 안 낳고 낙태해버린다든지 또 딸은 나놓고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중국은 지금 앞으로 한 1, 20년 후 가면은 남자가 여자하고 남자 비율이 상당히 불균형한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시지만 곁들여 말씀드리면 중국은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호적이 안 돼 있는 아이들. 그게 다 이제 하나만 낳아라 하다 보니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다가 호적이 없는 아이가 억이 넘는다고 하죠. 중국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사회 문제가 앞으로 될 거다 이렇게 그쪽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폭력배도 많고 또 중국은 그런 사람들 해외로 보낸대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녀가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생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좀 갈등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봤는데 재미난 게 없어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부부간에 제일 안 좋은 게 운전 연수하면 제일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내 운전을 좀 배운 후에 좀 실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대체로 싸우죠. 또 가다가 중간에 다 내리고 그런 소재가 많이 있었지만 시험하는 기회가 안 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다른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 다르고 신체가 다르니까 본능적인 측면도 다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사회학적 차이입니다. 윤리나 관습이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대마다 달리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됐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는 여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없었습니다. 즉 남성만 기준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대 법률은 남성에 대해 어떤 경우는 여성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조선시대는 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모든 게 남성을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피해를 볼 때가 많았겠죠. 뭐 이런 건 이제 네. 근데 사회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2018년인데 이 2018년이라고 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요새 뭐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집안에 있는 뭐 난방을 이런 걸 다 조절 다 하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참 첨단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정작 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생각은 습관은 옛날 원시 수렵 시대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인류가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 인간이 언제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합니다. 수십만 년 전이다 보다고 하는데 인간이 처음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를 1년으로 치면은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1년 중에 어느 때가 해당되느냐 하면은 12월 31일 밤 11시에 해당된다. 무슨 말이냐. 18세기입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전기, 기관차, 배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폭 인간의 삶이 다 바뀝니다. 그죠? 공장의 기계,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게 언제냐면 12월 25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처음 나타난 시기부터 지금까지가 뭐 수십만 년이 되겠죠. 수십만 년인데 그거를 1년으로 딱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생활, 이 시대는 12월 31일 밤 11시쯤 된대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이 대부분은 뭐로 살았냐면 성묘부위만 딱 가리고 원시인으로 살았어요. 원시인으로. 그러니까 원시인으로 산 시기가 엄청나게 긴 겁니다. 엄청나게 길고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렇게 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은 원시 수렵 시대의 습관이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얼마나 참 이성적이고 도덕적입니까? 그런데도 실제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보면 안 그런 게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때문에 모든 게 막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다 끝까지 한번 듣고 그러면 이제 여성과 남성의 결연이라는 게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 원시 수렵 때 동물로 하면 짝짓기입니다. 짝짓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원시 수렵 시대 이때는 인간들이 공동 생활을 했다고요. 공동. 인간이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처음 원래 공동체 생활을 했다. 굴 속에 모여가 있었다. 왜 함께 모여가 살았겠어요?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해.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면은 다른 동물의 피해를 받아가 생존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뭉쳐가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뱃속에 아기로 있은 기간이 다른 동물보다 깁니다. 그죠?
좀 긴 쪽에 속합니다. 그만큼 이 태어나가지고 혼자 생존하기 힘드니까 인간 엄마 뱃속에서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낸 겁니다. 오랫동안 나와서 또 나와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계속 보살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 남녀가 서로 결혼하는 것, 짝짓기하는 것은 번식이죠. 오로지 번식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거를 지금 현대적 시각에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때, 옛날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남녀 관계, 즉 남성과의 성의 결합이라는 부분은 전부, 즉 성이라는 부분은 번식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줄다리기 알죠? 우리 줄당기기라고 하는데 줄당기기는 잘못된 거죠. 줄당기기는 어릴 때 운동회 때 체육대회 할 때 서로 당기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게 줄당기기죠. 근데 줄다리기는 결과가 정해져 있죠. 이기는 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라는 게 여기 보면 줄을 앞줄이 있고요, 숫줄이 있습니다. 앞줄을 만들고 숫줄을 끼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끊고 서로 당기기 하다가 꼭 앞줄 쪽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 앞줄은 누가 당깁니까? 여자들하고 미혼 총각들하고 이쪽에 있고 남자들은 저기 갑니다. 총각들하고 여성들은 여기서 당기죠. 끝에 가서는 이기도록, 그러니까 승패는 결정되어 있어요. 즉 앞줄 쪽이 이기고 끝에 가서 승패를 치고 하면서 바탕 놀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농사가 분명히 되는 걸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기원 행사인데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게 부산지방의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지방에 보면 줄다리기 노래 요 부안내 요 띄워놨습니다. 동쪽 부안내, 다른내 서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여자들이 있었고요. 앞줄이 동쪽이고 숫줄이 서쪽이 이거는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부산에는 이제 바뀌는 건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네. 한쪽은 부었고 한쪽은 따랐다 이 말입니다. 따랐다. 되게 이런 거 요새 잘못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희로 잘못 말하면 큰일 나죠, 그죠? 요새 대학에서 수업할 때도 생물학과나 농대 이런 데서 생물학 이야기하면서 원래 생물에서 수컷, 암컷 있으면 수컷은 무조건 번식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여학생들이 막 화를 낸대요. 그 수업도 잘 못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조금 뒤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런 노래 부르면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저거 너무 험난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때 이걸 하면서 부를 때는 이거 아무 험난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뭐냐면은 인간의 성행위를 나타내는 노래인데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즉 성행위라는 게 우리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즉 출산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번식이고 그걸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다산이라고 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것 또는 생생이라 해가지고 생명력을 낳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소학에 보면은 옛날에 사자소학 같은 거 보면 이성지합이라는 말이 또 결혼식 주례할 때 이성지합 이런 말 씁니다. 뭐 아시는 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성지합이라는 게 뜻이 뭐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성끼리의 결합입니다. 이 성씨가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데 서로 다른 성씨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옛날에는 가까운 곳에는 성이 다 같았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가까운 곳에는 성씨가 다 같았어요. 자꾸 거슬러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 보면은 원시 수렵시대 가면 뭐겠어요? 전부 다 같은 친척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래 같이 살면은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건친했죠. 뭐. 부모 자식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촌간, 육촌간, 팔촌간 지금은 다 그렇게 옛날로 올라가면은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지방에 한 가정이 멀리서 왔다 칩시다. 그럼 거기서 자식이 나고 그 집밖에 없는데 나중에 애들 그 누가 결혼하겠어요? 자, 그 같은 성이 아니고 다른 성끼리 합하는 게 결혼이다. 그건 벌써 뭘 말하냐면은 결혼하는 사람은 그 소학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서 구한다. 이래서 멀리서 짝을 멀리서 구합니다. 가까이서 구하면 성이 다 같으니까 멀리서 구한다. 정말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자꾸 시대를 거슬러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이성지합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습니까?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난 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문명이라고 했죠. 문명. 자, 유교가 옛날에 이 아시아에서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문명국이었고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문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 유교가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생긴 사상 종교니까 유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성지합이라고 해서 멀리서 구한다. 서양에도 인류학자들이 말할 때 지구상에 뭐 아마존과 뉴욕 이런 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걸 발견했습니다. 건친 금계 규칙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건친을 다 하다가 차츰 나중에 가면 건친은 사회적으로 금기로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게 규칙이랑 생긴 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다 대부분 건친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유가 대칭 건친하는 이유가요. 예전에 올라가면 가까이에 다 건친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옛날은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 그래서 그게 우리 신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수신화라고 하는데 홍수신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옛날에 남매가 살았는데 큰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없어졌다 하면 이거는 이제 인류 문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고. 근데 둘이는 어떻게 살았냐? 마침 남매가 높은 산에 나무하러 갔더니 그때 대홍수가 나가지고 두 남매만 살았습니다. 그 남매가 이제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서로 남매가 무언 중에 말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인간을 번식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홍수신화라고 하는데, 홍수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그게 조금 바뀐 게 성경에 나온 노아 방주에 그 대홍수가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홍수신화가 있다. 거기 보면 남매의 거친 이야기 나오고, 또 달래강 전설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서양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엄마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나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 오이디푸스하고 이오카스의 엄마입니다.
이야기는 다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이런 건친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문명이 생기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지나면서 건친을 하지 않게 되고, 건친이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비윤리, 그러니까 야만적이라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다가 이제 일부일처제가 생겨났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생긴 배경은 물어보느냐. 제가 뭐 이쪽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자들이 말하는 걸 빌면은 일부일처제 생긴 거는 무계사회가 됩니다. 모계사회 때는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인간에게 재산, 즉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죠? 거기서 일부일처제가 생겨났다. 즉, 아내가 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타인의 자식이 물려주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일부일치가 생겨났다. 일부일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적자 상속입니다. 적자 누굽니까? 정실의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 마지죠, 마지. 그러니까 정실의 부인에서 태어난 자식이 적자인데,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그러니까 적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이거는 누구 생각이겠어요? 남자 생각이에요? 여자 생각이에요? 남자 생각일 수도 있고, 여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정실인 부인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겠죠. 이 권력이 되면 왕권이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 궁궐에 있는 많은 비화들이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뭐 장희민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전부 자기 자식을 자기 남편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략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적자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조선시대 얘기 나왔지만, 조선시대 때 우리가 마지 또는 적자, 정실의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준 게 조선시대 왕 중에서 몇 명 되겠어요? 전체에서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 그런데도 어떻게 정실의 몸에 태어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법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엉망이니까. 어쨌든 이러다가 이제 중세 때 오면은, 중세 때는 이제 이미 이 일부일치제는 생긴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오래됐을 때 중세 때 오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를 말하겠죠. 조선시대 오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뭐가 됩니까? 가문의 결합으로 됩니다. 가문의 결합. 그래서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인연을 맺는 거는 거의 불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부모의 뜻에 반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이게 이제 제목이 수삽승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승남꽃을 꼽다, 이런 걸 꼽다. 이게 상품주사의 시간대 얘기입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간단히 보면, 최악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부모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성가병이 걸렸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에 최양이
왔어요.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집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같이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고 밤에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최양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앞에 이르러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집안 사람들 깨니까 내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오겠다고 담을 넘어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무슨 소리는 최양이 죽었는데 아니다 해가지고 뭐 관을 들쳐 보니까 최양의 머리에 성남꽃이 꽂혀 있고, 이 성남꽃은 그 전날 밤에 이 여자가 성남꽃을 꺾어서 최양의 머리에 꽂아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꽂아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바지에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관을 열어보니까 이게 안 되네. 안 됩니까?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따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관을 열어보니까 성남꽃이 꽂혀 있고, 옷에 이슬이, 밤에, 이슬이 뭐. 밤에 체인지 하려고. 그거는 괜찮은데, 이걸 레이저 포인트 하죠. 레이스 포인트 없어요. 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가 최양이 죽은 걸 알고 통곡을 하니까 남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실제로는 남자가 죽었겠죠. 죽었는데 이제 두 사람 사이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런 것도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들 반대한 이유는 신분이 낮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인 이야기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아시는 거지만 남녀 간의 애정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사춘기가 되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막연하게 동경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왜 나오느냐? 그게 이제 뭐 인간의 이 생각 마음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몸에서 나오느냐? 일단 생물학자는 다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몸에 뇌에서 무슨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그 물질의 반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막 두고 남녀 간의 애정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다. 왜 그러냐? 원래는 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즉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결합되어 있는 존재, 엄마 뱃속에서 결합되어 있던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평생 계속 남자는 또는 여자는 서로 다른 이성에 대해서 결합하기 다른 그런 본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애정이라는 게 되게 순수한 면도 있지만 어때요? 또 되게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순수하지만 수학하다. 인간이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타적, 남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기적이라는 것을 못 벗어나죠.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딱 한순간 남에게 잘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굴 좋아하면 잘해줍니다. 그렇죠? 누굴 좋아하면 무조건 잘해줘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또 뭘 바라는 게 많아요. 내가 해줬으니까 뭘 해줘. 이렇게 서로 다른 양면적인 게 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전시대 시조들이 보면 그런 시조들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 있는 걸 소개드리면, 사랑이 어떻더니, 이 사랑이라는 걸 표현할 때 한자로 표현했는데, 생각을 섞자, 남자, 낭자를 했습니다. 사랑이 어떻더니, 어떠하나, 둥그더냐, 모지더냐, 둥글냐, 아니면 뭐가 뜨느냐, 길더냐, 짧더냐, 길더냐, 짧더냐, 발이 있느냐, 자이느냐, 발이 있느냐, 발로 잴 수 있느냐, 자이느냐, 자로 잴 수 있느냐, 길드냐, 짧느냐, 발로 이렇게 걸음으로 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로 이렇게 잴 수 있느냐. 각별히 긴 줄은 모르겠다. 재보니까 별로 안 길더라. 그런데 각별히 긴 줄은 모르는데 끝간데를 몰라라.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또 이게 다른 데를 보면 사랑하는 동안 지루한 줄 모르는데 남의 창조를 끊이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옛날 사람도 사람 참 이게 전체는 잘 모르겠다는 거겠죠. 밑에 있는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조선시대 전기에 김치섭이 쓴 그 소설 중에 이생규간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조선 전기인데 이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생규간전이라 할 때 이생은 남자겠죠. 이생이 담을 넘어 엿본 이야기가 이생규간전입니다. 개성인데 개성에 살고 있던 이생이 공부하러 쭉 서당에 다니는데 그 길목에 어느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이 담이 나다가 담 너머에 늘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 한 서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몇 번 지나다니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시를 하나 써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성이 최씨입니다. 최씨 처녀가 시를 읊조리는데 되게 외로워하는 시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 자기도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는 자기가 이생도 시를 써서 한식의 시를 써가지고 안에 담 안으로 던집니다. 던졌더니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밑줄 칠 때 보면은 담 너머로 최낭자를 본 후에 사랑의 글을 써서 집 안으로 던지고 그 그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생이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는 물론 남자가 더 적극적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여성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가면 더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 대화도 하고 서로 시도 써서 주고받기도 하다가 이생이 시를 읊었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이 다음 어쩌다가 봄 소식이 새어나간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자. 이거는 지금 시 내용이 두 사람이 지금 몰래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앞으로 어떠할까 이런 불안한 것을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낯빛이 변하면서 말이죠. 도련님, 저는 애당초 도련님을 끝내 남편으로 모시 오래도록 즐겁게 지내려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나 조금 더 걱정함이 없는데 애자르고 얘기를 가지고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뒷날 규중의 비밀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도 내 어찌 생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 처녀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여기는 무남동네인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특별히 뒷뜰에다가 아주 조용한 구석에다가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 준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이렇게 잘 안 온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생이 작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생 부모가 이게 공부 안 하고 늦게 돌아가니까 울산에 있는 그 농장으로 공부를 하러 보내버립니다. 이생이 이제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으니까 최씨 처녀가 상소병으로 먼저 눕게 되고
부모가 나중에 이유를 물어도 말하지 않다가 우연히 주고받은 시를 발견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 최씨 처녀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최씨 집안에서 이생 집안에 청혼을 합니다. 청혼하니까 또 이생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우리 아는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갈 길이 창창한데 벌써 일찍 이렇게 장가갈 일이 없다. 나중에 최씨 집에서 우리가 다 하나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또 나중에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가지고 개성이 홍건적인 난 침입하는 있죠. 그래서 이 최씨 처녀가 이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혼을 했지만 이생만 하나 남게 됩니다. 여기 줄거리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최씨 처녀가 죽고 난 후에 이생이 혼자 자기 살던 빈집에서 있는데 자기 아내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이생이 귀신냐 사람냐 묻지도 않고 어디 갔다 왔노 하면서 받아줍니다. 그 후로는 이생이 이제 아무도 친척도 안 만나고 자기 부인과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이 아내가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디 가면 내 시신이 있을 거니까 좀 안장하고 좀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고는 죽습니다. 그 후에 이생도 오래 살지 않고 죽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아까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시도한 거는 남자 이생인데, 그 이후는 처녀가 감당을 다 해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이 없어서, 주생전이라고 하는 권필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삼각관계가 나와요. 삼각관계. 나중에 요 줄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권필이 임진왜란 때 주생이라고 하는 남자를 중국 사람인데 여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주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역시 여기서도 주생이 여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겨나는데 그게 그 시대의 사회 문화라든지 또는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한 한철이라는 사람이 쓴 사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주도 가면은 이게 벌써 관광자원 해가지고 장안천의 길칸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주도 양반인데 공부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 인근의 사람들이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배상을 마련해서 과거 응시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안천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오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의 일본의 오키나와 옛날 유구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구국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류했습니다. 유구국은 그러니까 조류 해류가 진행하는 그 방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류를 풍랑을 겪게 되면은 유구국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구국에 조선 사람이 좀 많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홍길동이 유구국에 가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그 유구국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중국 성선을 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다가 또 풍랑을 오다가 그 중국 상인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바다에 그냥 다 들어가버립니다. 작은 배에다가 저런 사람들을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표류를 하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청산도라는 섬입니다. 청산도 섬에 갔는데 거기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장한철이 일기를 쓴 겁니다. 요게 초여세 초하을 했는데 이게 음력 1월 6일, 1월 9일 얘기입니다. 1월 6일 날 일기에 보면은 작은 배가 작아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겨우 배가 넘어졌는데 그 청산도 해변가에 이렇게 밀려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정신을 잃었을 상태에서 별별 괴상한 도깨비 형상들이 모두 눈에 어려버린다. 이때 정신은 멍멍하고 몸은 유명간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한 미녀가 소복을 입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청산도 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청산도 사람들이 이 장안표 일행을 먹을 걸 주고 했겠죠. 옷도 주고. 왜냐면 이제 풍랑을 만나서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 장안철의 눈에 꿈에 나왔던 그 여인이 보였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을 봤습니다. 누군가 싶었더니 그 꿈에 해변가에 자기를 구해줬던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꿈이고 정신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한철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잊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복을 입은 여자는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한철과 이야기가 통한 김만월이라는 남자가 그 여인과 장한철을 연결시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옵니다. 손님께서 꿈속에 그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매월이라는 종이 그 여자한테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마음속으로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서 물리치는 말이 없었습니다. 곧 허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밤을 넘고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장한철과 여인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 장한철은 제주도 사람이니까 또 목적이 서울에 한정에 과거 보러 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여기를 떠나야 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거든. 혼자 살면서 날 기다리고 아니거든. 딴 데 가거라. 재혼해 가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애인이 울면서 말을 하죠. 제 방명함을 돌아보면 산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언제까지 즉 당신이 말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서로 이렇게 헤어졌고 서로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는 어떤 순간에도 아주 극한 상황에도 이런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서 중세는 신분제 사회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양반, 중민, 평민, 천민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신분이라는 것이 남녀가 서로 인연을 맺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소설 중에 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옥이라고 해서 이 이옥은 전조 때 이옥이 글을 참 잘 썼다고 해요. 글을 잘 썼는데 너무 옛날 전통적인 문체, 고문체로 글을 쓰지 않고 요새 말하면 요새 유행하는 문체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박지원의 미남체라고 합니다. 미남체로 글을 쓰니까 이옥이 당시에 성균관 유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이 쓴 글을 늘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당시 유행하는 즉 박지원의 예남체 옛날 고문체로 쓰지 않는 이런 문체로 글을 쓴 유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유생들은 나중에 과거 덮쳐가지고 나라의 동량들이 될 인재들인데 그래서 정부가 그걸
그 문제를 다 고치라고 하면서 그걸 다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게 해서 이게 고쳤나 안 고쳤나 다시 점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호가 문제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관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옛날 양반들도 다 군역이 있었죠. 군역이 있었지만 공부한다고 연기가 된 겁니다. 서원에서 공부하고, 그죠? 선관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호은 군대 가서 동방강역에 거기서 군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이옥은 키워 잡고 해서 사람들 이야기로는 나이보다도 훨씬 늙어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문체를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글을 쓰다가 결국 과거도 응시하지 못하고 좀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집은 부자라 가지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설을 몇 편 쓰는데 그게 소설입니다. 이거 잠깐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거 시겠습니다. 자, 심생교니까 성이 심씨입니다. 남자가 심생입니다. 심씨성까지 남자인데 정조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정조가 임금 행차를 많이 했죠. 왜 행차를 많이 했습니까? 왕의 권위를 과시하겠어. 다시 말하면 노론파들에게 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차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수원에 행궁을 지어놓고 많이 다니고 했었죠. 세견마고도 하고. 어쨌든 그 왕의 행렬이 대단한 구경거리였으니까 그걸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어떤 노비의 등에 엎인 여자 종의 등에 엎인 한 처녀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하고 가는데 토대를 덮었겠죠. 왜? 다 덮고 다녔으니까 교수들이. 근데 바람이 날리면서 그 등에 엎인 처녀의 눈과 이 심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잠깐 순간에 그 마주친 걸로 해가지고 심생이 그 여자를 따라갑니다. 어디에 사는지 다 보니까 어떤 중인, 집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 중인이지만 회계원을 했습니다. 옛날에 중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부자가 많았죠. 그래서 이 집을 해놓고 그날부터 이 심생이 그 여인의 아가씨가 사는 방 안에 담을 넣고다가 방 밖에 기다립니다. 그걸 30일 동안 한 달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여자도 심생이 와가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중간에 다시 더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째 되는 날 이 아가씨가 심생을 방으로 들입니다. 방으로 들이고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째 계속 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오다가는 계속 오면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냐. 뭐라고 소문이 나겠느냐. 뭐 그렇고 그렇다 이런 소문이 나겠죠. 사실은 안 돼도 그런 소문이 날 거고 또 이렇게 계속 놔두면 오다 보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비도 오고 이러다 보면 병이 들고 맨날 밤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면 그것도 어떡하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입힌 게 아니냐. 그리고 내가 또 중인과 여자한테 잘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외빈 내가 이렇게 맨날 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처음에 깜짝 놀랐겠죠. 왜 밤에 남자가 자기 딸방에 있으니까. 알 수 없이 부모도 돌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밤에만 같이 지내게 됩니다. 왜? 낮에는 또 이 심생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심생의 집에서 이 심생이 또 늦게 오고 하니까 이것도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노는구나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있는 절로 공파를 보내버립니다. 소식을 전하지 못한테 그냥 가버리겠죠. 걸렸어. 그러고 난 후에 이 주인과 여인은 남자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이 심생이에 보냅니다. 근데 심생이 편지를 받아서 이미 여인이 죽고 난 후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나중에 심생은 그 편지를 받고
절망을 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문과 응시는 안 하고 무과에 응시해가지고 조금만 벼슬 하다가 일찍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소설로 써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신분이 심생은 양반이고 이 여인은 중인가의 여성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생은 집에 가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됐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김열하고 그러니까 이옥이 쓴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남자 여자는 서로 인연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녀다. 조금 쉬었다가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조절해.